이 이야기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 이준범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범 씨가 18살이었던 13년 전 할아버지 댁이 있는 경남에서 겪은 일인데요. 준범 씨는 낙동강 강가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물가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죠? 자, 지금부터 이 사연의 주인공인 준범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1년.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경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댁이 워낙 시골이라 정말 할 게 없었는데요. 18살 심심해. 심심하던 차에 낚시나 할까 싶었습니다. 좋죠. 낚시 좋지. 평소에도 종종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녔던 저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지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야 하나 싶었는데 큰 돌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돌탑 같은 게 있어. 예. 돌마다 밧줄이 묶여 있더라고요. 돌마다? 그건 그런 건 그리고 모르겠는데. 밧줄이 진짜 오래된 것처럼 다 삭아서 해져 있었어요. 오래됐구나. 뭐에 쓰던 거지? 하다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닐 때 종종 했던 방법인데요. 큰 돌을 강에 던지거나 물속에 있는 바위를 내려치면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맞아. 기절해서 그 방법 막 있지. 떠올랐었거든요. 아, 그래, 맞아. 진짜 나온다, 씨. 아, 이거를 진작 던질 걸, 이거를, 씨. 저는 신이 나서 쌓여있던 돌들을 강물에 계속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불안한데. 그런데 그때 이상한데.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싶었던 게 옛날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딱 한 곳, 어디? 저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없는 거예요.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짐을 챙기고 가려던 그때 붕덩 빠지는 거니? 뭐지? 설마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든 건가? 그런 거 같아. 어? 그런데 그때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저기 다리에 저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물에 막 뛰어들고 있었어. 뭐래, 캐모.
어디? 없는데. 나 뭐에 홀렸나? 더 희한한 건 시간을 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기절한 거야 그러면? 꼭 기억을 가위로 도려낸 것 같았죠. 그날 밤 아까 강에서 들었던 풍덩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랑 강까지 거리가 있는데 풍덩 하는 소리는 점점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떡하나. 그 순간 가야지. 가야지. 그 강으로 가야지. 가야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해. 이게 홀린 거야, 이게. 준범아. 삼촌 할아버지. 저를 잡은 건 할아버지였어요.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 가야 돼.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돼. 안 돼. 준범아, 잠깐.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어허. 큰 소란에 가족들이 전부 나와 저를 뜯어 말렸죠.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곧바로 서울로 아, 올라왔습니다. 찜찜한데. 하지만 제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밤마다 풍덩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왔나 보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든 그날 밤. 묵직한 것이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형체들이 제 몸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검은 형체는 그 물에다 던진 건데. 너무 무겁고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툭, 투툭, 툭. 이 사람들 다리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싸운다. 그 순간 제 침대 아니 방 전체에 물이 차올랐어요. 야. 귀, 눈, 겨우 숨을 내쉬던 코와 입까지 저는 그대로 물속에 잠길 것 같았어요. 겨우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들지 마. 제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수십 개의 사람의 손이 다닥다닥 매달려 있었거든요.
자꾸 싫어. 정말 끔찍한 악몽이 계속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때마다 계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딱 하루 푹 자고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준범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 좋아질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악몽을 안 꿨나 보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뭐야? 비보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를 괴롭히던 그 풍덩 하는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 9년? 선산 문제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온 친척들이 묘지에 모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관이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관 뚜껑 사이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건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관 바깥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관이 놓여있던 자리가 침수된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 삼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밧줄 묶인 돌들. 제가 강물에 던져버렸던 돌들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거기가 있어?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는 그 근처에 사셨대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풍덩풍덩 소리가 들려서 강가에 가봤는데 다리 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발목에 돌이 묶여서 떨어지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6.25 때였는데 인양 갈등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강 근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 돌들을 강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한 동네 살던 형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물속에 살게 했던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도 까먹고 그 돌들을 건지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강물에 전부 던져버렸던 그 돌들은 할아버지가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건져서 강가에 쌓아두셨던 거였습니다. 네 서울 가고 할아버지가 강가에 가서 네가 던진 그 돌 올려 건진 기다. 돌을 다시 건져둔 할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하면 손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물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무당은 수십 명의 원혼이 손자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적이나 구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당 다시 만나고 와가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유언맹키로 이런 말을 했다 않카나. 내가 죽거든 강가에 있는 저 돌들을 내 관 밑에 묻어다오.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덩,
소리가 사라진 것도, 물속으로 저를 끌고 가던 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도 할아버지가 저 대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소개할 사연은요. 5년차 간호사인 이윤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윤정 씨가 근무하는 곳이 간호통합병동이라고 힘든데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 나이트 3교대로 번갈아 출근을 하는데요. 이 중 나이트 근무 시간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진짜 힘들겠다. 제일 힘들 때도. 어우. 당직이네, 당직. 환자들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는 콜벨이 울려서 서둘러 가보면은 빈 병실이라던가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누구 것인지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죠. 무섭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동료 간호사들은 뭐 살짝 소름 돋는다. 그치. 그래도 뭐 설마 귀신이 있겠냐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저는 솔직히 가볍게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윤정쌤, 라운딩 갈 시간이지? 네.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1, 2시쯤이면 그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주무시는지 조용히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는 라운딩에 나서는데요. 라운딩. 병실이 나란히 늘어진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 저분은 누구지? 분명히 그날 낮에 환자가 태어난 빈 병실이었는데 누가 있더라고요. 병실 앞 이름표를 다시 살펴봐도 이름 하나 꽂혀 있는 게 없었어요. 오, 뭐야? 아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병동이라서 새벽 시간엔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열어보면 안 되는데? 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드르르륵. 그런데 병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있다. 잘못 봤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간호사님, 네. 혹시 병원에서 무슨 향 같은 거 피워요? 향이요? 병원에서 무슨 향 냄새가 나는데. 향? 한 환자분이 자꾸 제사 때 쓰는 그 향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뒷부장이겠죠. 아닌데. 저 냄새가 아닌데. 그럴 리가요. 됐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가볍게 대답해드린 뒤에 병실 문을 나섰거든요. 이렇게 막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리네. 가위 눌리고. 악몽에서 깼는데 하필이면 가위에 눌린 채 깨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간간히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가위 푸는 법이 바로 동요 부르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난 괜찮다. 빨리 풀려라 하면서 속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죠. 뭐야 방금? 환청이야? 지금까지 환청은 한 번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환청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있는 힘껏 비틀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지마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막 긁어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위가 풀린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긁어대며 절 깨운 건 바로 해피야, 고마워. 고마워, 해피야. 제 반려견 해피였어요. 진짜 해피야. 전 해피에게 네 덕분에 깼다며 연신 고맙다 말했고 그날 밤은 혹시나 또 가위에 눌릴까 봐 해피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거실 쪽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찬바람이 막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베란다 문 안 닫으셨나? 비몽사몽 졸린 몸을 이끌면서 베란다로 가보니까 뭐야? 역시나 바깥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비 오나? 밖을 쳐다봐도 비가 온 흔적도 없고 얼른 창문부터 닫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형체의 모습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 여자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안 돼! 소리를 질렀죠. 안 돼! 근데 그 순간 안 돼? 왜 안 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 여자다. 휠체어를 타고 막 나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다. 왜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cep혀서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왜 안 되는데? 분명 아까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베란다 한쪽 편에 서서 저를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같이 하자. 재밌어. 그 와중에도 여자는 정말 신난다는 듯이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해피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더라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니까 베란다로 한번 나가봤는데 해피야.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저희 집이 엄마랑 저 여자 둘만 살고 있어서 항상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그고 자거든요. 다음 날 엄마에게 확인차 물어봤어요. 아우, 얘가 왜 이래? 엄마 혹시 어제 베란다 창 안 닫고 잤어? 아니, 나 방에 들어가고 내가 닫고 잤는데.
정말로?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 왜? 저는 그간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어딜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시며 베개에 넣고 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시작이야.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치 뭘 찾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피가 보여준다.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 저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피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말았죠. 이게 뭐 진짜야? 진짜야, 가짜야 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폭받쳐서 오르는 감정으로 흐느끼다 눈을 떴는데 해피야. 괜찮아? 봐봐. 다행이다. 꿈이구나 싶으면서도 해피 막 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토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같이 토해냈더라고요. 저도 단발이고 엄마도 짧은 머리카락이라 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산책을 하다 머리카락을 먹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꿈에서 귀신이 해피 가슴을 찔렀던 게 너무 찝찝해서 건강검진차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해피 유선종양이 보인다고 했고 그 나이 당시에 6살이라 유선종양 걸릴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은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우 수술. 아 얘가. 어머. 아우 큰 수술이었네. 엄청 큰 수술이었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 초기라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자리인데 검진 잘 받았다고 절 달래주셨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검은 송곳으로 찌른 바로 그 자리에 난 종양. 신기하다. 해피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3일간 입원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해피 곁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친하게 지내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기로 가자.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해피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언니한테 비부터 피해야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언니가 입고 있던 흰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제대로 본 언니의 모습은 검은색 원피스, 검은 신발, 그리고 검정 강아지.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혹시나 해피가 또 다칠까 봐 반사적으로 확 안아둔과 동시에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해피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은견인 해피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너무도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예지 씨의 이야기. 그러면 최근 최근이네요. 일이네요. 네, 스터디 카페에서. 2019년 초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에 취업 준비, 거기다 아르바이트까지 정신없던 시기였죠. 그렇죠. 바쁘죠. 그 사이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고 급하게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근처 재개발 중인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10시쯤 스터디 카페에 도착했어요. 전 집중하기 좋은 1인석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에 문 대신 커튼을 쳐둔 공간이었죠.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니 절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거? 갑자기 화장실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안 한 거야? 악취에 짜증이 한껏 몰려오던 그때 붙었다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땀에 흠뻑 젖은 맨발 소리였어요. 누가 맨발로 다니나? 의아해하는 사이 웬 여자가 커튼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됐나? 자리 싸움에 치열해. 뭐예요? 내 자리인데. 에? 아, 저 여기 비어 있어서 앉은 건데. 내 자리라니까? 죄송해요. 저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우기니 뭐 비켜주자 싶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자에게선 정말 끔찍한 악취가 풍겼거든요. 정말 안 씻은 것 같은 냄새였고요. 오래 청소 안 한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지린 냄새라고 하죠. 그런 지린내 같은 냄새였어요. 노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노숙인이 많았고 제가 항상 보는 그 노숙인들이랑 너무 비슷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재개발주이며 하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여자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상주하는 장수생 같았어요. 옛날에 말하면 고시촌 같은데. 네. 1인석 구석 자리엔 늘 여자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왜 맨발로 오지?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여자가 풍기는 냄새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취는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괜찮나? 눈치를 살펴봤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지 자기 공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처음에는 예민한 제 탓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사흘, 나흘 자꾸 악취를 맡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 하긴 해야겠는데 냄새라는 게 참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는 참 민감한 얘기잖아요. 고민 끝에
메모를 썼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혹시 양말이라도 신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 메모를 두기로 했어요. 아, 여기 보니까 사우나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틈만 나면 여자가 있나 없나 커튼 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좀 희한한 거예요. 여자는 키가 작은지 두 발이 늘 공중에 살짝 떠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소름 끼쳐. 무서워. 발이 빙빙 도는 걸 보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자의 발을 지켜본 지 며칠째 드디어 커튼 밑으로 여자의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모를 챙겨 여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곧장 닫힌 커튼을 향해 손을 뻗는데 내 자리라니까?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커튼 위로 여자의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커튼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려다 본 거지? 뭔가 오싹하고 찝찝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상하다. 남은 이용권만 다 쓰면 이 카페엔 다시는 오진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데 새까만 바퀴벌레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까지 꼬이는 걸 보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같이 쓰는 공간인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밧줄에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엔 새까만 파리떼가 잔뜩 앉아 있었어요. 오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절 빤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다른 손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 자리엔 왜 저렇게 벌레가 꼬이냐? 너 몰랐어? 저 자리만 가면 찌린내 나잖아. 여자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커튼 밑으로 지켜보던 발은 사실 목을 맨 채 돌고 있던 귀신의 발이었던 겁니다. 어머, 야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무인 데스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용한 시간까지 모조리 환불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었네.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저는 이날 이후 카페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동생과 집에 있는데 아이씨, 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안 돼. 눈앞에 파리를 쫓으려 손사래를 치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던 악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대박. 우와 누나 진짜 찌릉내 난다. 좀 씻어라. 와.
이게 뭐야? 붙어있나고. 귀신에게서 나던 역한 악취가 저한테서 나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쳤죠. 그 길로 당장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냄새가 날 리가 없어. 그때부터 두피가 벗겨지도록 머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진짜.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야, 어머, 아까 그 소리잖아. 발자국 소리. 긴장한 채 돌아봤더니 욕실은 텅 비어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환청인가. 얼른 다시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이는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쓱 손가락이 들어오더니 확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어요. 스터디 카페에 목을 메고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절 빤히 보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두 손은 제 목을 감싸쥐었고 마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것처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그때. 누나,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동생이 절 부르고 있었고 눈앞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색이 되어선 제 목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에 새빨간 손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자국은 딱 제 손 크기. 방금까지 제가 제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었던 거죠. 홀려서 그런 거예요. 홀려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 곳을 다시 갔을 때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업장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새로운 업장의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그날 구술을 하셨다고. 하필 구슬한 날이 이제 다시 본 날이니까. 맞아요. 걸로 간 거야, 그러면? 제게 여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스터디 카페가 있던 자리에선 귀신 쫓는 굿을 했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날 찾아온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나는 지린내는 교사. 목매 죽은 귀신 냄새야. 무당은 제게 귀신의 냄새 귀치가 난다고 했는데요. 귀치구나. 무당 말로는요, 귀신은 죽은 이유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난다는데요. 여자에게서 났던 지린내, 지금 제게 옮겨 붙은 이 악취는 목을 매 죽은 귀신에게서 나는 귀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 붙었어. 귀신에 빙의 된 경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터디 카페 귀신에게 빙의 됐다는 거죠. 결국 굿까지 하고 나서야 제게 붙은 여자도 악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매 죽은 귀신의 귀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귀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연은 제보자 박현진 씨의 사촌 오빠와 숙모께서 겪으신 일을 박현진 씨가 듣고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현지 씨 숙모님의 시점으로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일단 늘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똑똑했고 잘 폈네. 얼굴은 또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듣고 있으면 홀릴 것 같은 멋진 피아노 실력까지 갖춘 완벽하다. 정말, 완벽한 아들이었죠. 네. 2007년 7월 그해 여름은 제 아들 혜준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혜준아, 너 손 어떻게 된 거야? 연습실 문에 끼었어. 별거 아니야. 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 조심 좀 하지. 피아노 치는 애가 그냥. 괜찮아.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행은 무슨. 나 다음 주도 콩쿠르 하나 그냥 포기하려고. 진짜 되는 일 하나 없다. 나 방에서 그냥 쉴게.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슬럼프라도 왔는지 나가는 대회마다 줄줄이 성적도 떨어지고 기도 팍 죽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을 아는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면서 점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입시 때 많이 가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자식 사준 봐서 뭐해? 제가 채 앉기도 전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가 갔다 왔지? 그 말에 저는 가족들끼리 근처 저수지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악기가 붙었어. 악기요? 보자. (7월 30일) 밤 12시 10분 청송상가 거기서 죽어. 순간 동공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당이 짚은 날짜가 바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다가 청우상가는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던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밤 12시 10분은 아들이 항상 연습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와, 딱 떨어지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름이 쫄아.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 이건 무당의 상술일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애써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들 말이 늦은 시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마치 장난을 치듯 따라치고 있었대요. 이상하다. 연습실에 나밖에 없었는데.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연습실을 모두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연습하려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혼비백산해서 그 길로 연습실에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아들, 그냥 며칠 쉬면 어때? 이참에 좀 푹 쉬고. 안 돼. 아, 지금 이제 막 컨디션 돌아오고 있단 말이야. 흐름 끊기가 싫어. 너무도 단호한 아들의 뜻에 따라 일단은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일정에 제가 꼭 함께 하기로 하고요. 그래야지.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등하굣길과 피아노 레슨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니, 불을 다 꺼놓고 연습을 해. 아들은 괜찮나 싶어 학원 복도를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아들 있는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떼던 그때 아니야. 혜준아, 너 왜 그래? 어?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걱정되게. 엄마도 저 소리 들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무슨 소리?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난 안 되잖아. 이게 다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후 아들은 더욱더 그 학원에서 하는 연습에 매달리고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 저 방으로 오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광기네, 광기야. 확실히 이상해졌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연주 들으면서 연습해야 된다니까. 나 입시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둬. 너 지금 상태를 봐. 아, 그냥 집에 좀 있으라니까. 청기 누설이라니까. 아,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 좀 제발요. 예?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든? 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들이 죽는 날만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학원에 먼저 가 있겠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전 불안한 마음에 얼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도착한 연습실에 아들은 없고 바닥에 악보와 온갖 짐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 갔어? 학원에 딸린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혜준아! 너 거기서 뭐해? 테라스 난간에 아들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혜준아! 엄마.
엄마는 이 소리 진짜 안 들려? 혜진아, 일로 와. 그 순간 혜진아!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정신 차려! 혜진아! 그런데 기절한 줄 알았던 아들이 번뜩 눈을 뜨더니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거기엔 1억.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돈 다니면 너무 결국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마련한 1억을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7월 30일) 밤 12시 10분 네 아들이 그 부적을 갖고 그 상가 계단에 서 있으면 웬 남자가 옆을 지나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밀쳐야 돼. 네? 계단에서 밀치라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된다니 이래도 될까도 싶었지만 그땐 일단 그래, 내 아들부터 살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함께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주희가 아주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12시 8분, 12시 9분. 1분 남았어. 불안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마침내 12시 10분.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대도 인기척 하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빈 상가에 남자의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왔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남자는 금방 휙 제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잔뜩 겁이 질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빛과 손짓으로 아들을 재촉했어요. 끝까지 갈등하다 아들이 결국 어떡해. 저 남자 많이 다쳤을까?
잠시 후 괜찮으세요? 넘어져 있던 그가 없으세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남자는 옷을 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7월 30일 12시 10분은 어느새 지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아들은 더 이상 환청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민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건지. 그럼 불안하죠.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신전 보러 오셨어요? 예, 뭐 상담받을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분 그저께 갑자기 짐 빼서 나갔어요. 하나 있던 아들이 그날 갑자기 죽어서. 그저께면 7월 30일. 바로 저희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뭐지? 아이고 엄마 일 돕는다고 들락거렸었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죠. 그때 불현듯 점집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맞아주고 무당에게 안내까지 해줬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아들이 계단에서 밀친 남자의 얼굴이 겹쳤어요. 그 아들이 돌연사를 했다더라. 돌연사해서 그 무당도 여기를 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난 걸 들으셨고 다른 뭐 스님인지 무당인지 모를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듣기로는 그분은 아들을 파한 거다. 너의 아들이랑 운명이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말도 안 돼. 이거는 누구는 아들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누구는 돈에 아들을 이제 팔아버린 거니까 그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계단 아래로 사라지던 남자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무당의 아들이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운명은 그날 그곳에서 정말 뒤바뀐 걸까요?